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책은요, 그 형식이 참 독특합니다. 네, 일기 형식이죠? 맞아요. 앙투앙 로캉탱이라는 한 남자가 써내려간 일기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부빌이라는 좀 조용한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역사 연구를 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일기가 뭐랄까 평범한 일상을 담은 건 아니고요. 어느 날부터 자기한테 찾아온 아주 기이하고 불편한 변화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기록하기 위한 그런 처절한 분투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변화가 사실 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네, 로캉탱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게 아주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요. 네, 매일 보던 거리의 풍경이라든가 카페 사람들, 손에 준 물건들, 심지어는 거울에 비친 자기 손이나 얼굴마저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이질적인 걸로 다가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일기는 바로 그 낯선 감각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근원을 파헤쳐가는 뭐랄까 하나의 추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기 첫 부분 그 날짜 없는 쪽지에서부터 이 기록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더라고요. 네, 그랬죠.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단순히 자기 감상을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 범위와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거의 과학자 같은 태도로 보였어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는 자기 내면을 파고들려는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죠. 아, 그런가요? 네, 문제는 내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나의 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죠? 기록을 시작하자마자 언어가 너무 무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언어의 무력함이요? 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잉크병이 든 종이 상자가 있는데 이걸 묘사하려고 해요. 직육면체 상자다. 책상 위에 있다. 이런 말들을 떠올려 보지만 그런 단어들이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 생생한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아, 마치 그물로 물을 뜨려는 것처럼 단어들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단어들이 사물의 껍질기만 핥고 있을 뿐 자기가 마주한 그 날것의 느낌은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될 구토라는 감각의 첫 번째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토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냥 속이 메스꺼운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거죠. 훨씬 더 근원적인 개념이죠. 이건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달았을 때 느끼는 현기증. 아, 현기증. 네, 일종의 철학적인 멀미 같은 감각입니다. 존재가 그냥 불필요한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그는 이 느낌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성스럽게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모호한 감각이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는 계기가 있었죠. 네, 해변에서 주워온 조약돌. 이걸 만지면서 뭔가 결정적인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조약돌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며칠 뒤에 그가 해변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조약돌을 하나 주워요. 네. 한쪽엔 진흙이 좀 묻어있고 다른 쪽엔 조개 껍데기 부스러기가 붙어있는 정말 평범한 돌이죠. 그냥 그런 돌인데. 네. 그런데 방에 돌아와서 그 돌을 만지는 순간 끔찍한 불쾌감이 그를 확 덮칩니다. 불쾌감? 그러면서 이 느낌을 일종의 달콤한 역겨움이라고 표현해요. 달콤한 역겨움이라니 정말 모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 느낌이 너무 생소해서 기존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조약돌은 더 이상 그냥 손 안에 얌전히 놓인 사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냥 축축하다, 차갑다, 매끄럽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낯선 것이 되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손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의지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기이한 경험을 겪고 나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쓰죠. 뭐라고 하면서요? 이건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이건 사물에 관한 변화일 뿐이야. 라면서요. 그 조약돌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그 균열을 확신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뒤에 일어나죠? 네. 방문 손잡이. 맞아요. 그 자신의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잠시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방문을 열려고 그 쇠로 된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 감각이 다시 찾아옵니다. 또요? 네. 손 안에 그 차갑고 단단한 금속 덩어리에서 어떤 개성을 느끼는 거죠. 개성이요? 문손잡이에서요? 네. 이 개성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문손잡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그 사물의 문을 여는 기능, 손잡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덮어 씌운 것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겨내니까 전혀 다른 게 나타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껍데기를 벗겨내자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 덩어리, 즉 존재의 날 것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토의 본질이군요. 네, 세상이 우리 인간의 편의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그 충격적인 깨달음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착란이나 피로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익숙했던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감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비슷한 경험이 전에도 있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가 6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왜 하필 이곳 부빌에 정착했는지 자문하다가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려요. 인도에 있었을 때였죠? 네, 맞습니다. 인도 벵골에서 프랑스 관리인 메르시에와 함께 있었을 때의 일이죠. 이 메르시에라는 사람이 인근 사원의 고고학적 가치에 대해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같이 탐사를 가자고 아주 열정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하지만 록캉탱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게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나왔다고 묘사되죠.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하죠. 온몸이 마비된 듯 단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몸이 마비된 것처럼. 네. 그러면서 온몸이 미지근한 우유로 가득 찬 것처럼 무기력해졌다고도 하고요. 눈앞에 있는 크메르 불상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극심한 권태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구토와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즉 자신의 의지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순간인 거죠. 그 순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메르시에의 그 열정이 오히려 되게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메르시에의 열정, 고고학 탐사의 가치, 그 모든 인간적인 의미 부여가 한순간에 빛을 잃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의 삶이 왜 돌변하고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이 기억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은 당연히 그를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는 이제 자신의 고독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사건의 앞뒤 관계, 즉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거리에서 마주친 기이한 장면들을 묘사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상점 앞에서 아이처럼 막 웃으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 또 다른 날에는 흑인 한 명이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장면들인데 록캉탱한테는 그게 다르게 보였나 보네요. 그에게는 이 장면들이 아무런 논리적인 연결고리 없이 그냥 파편처럼 존재하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나열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독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분리시키는지 깨닫게 해주는 결정적인 어린 시절 기억을 하나 떠올립니다. 룩성부르 공원에서 마주쳤던 그 이상한 남자 이야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 남자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 남자의 남루한 행색이나 비참함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록캉탱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머릿속에 개나 새우가 할 수 있는 고독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분석하죠. 개나 새우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니. 즉, 인간의 논리나 상식을 벗어난 완전히 이질적인 생각의 세계를 감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록캉탱은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받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걸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내 마음에 생겨난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강렬한 갈망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현실적인 과제가 바로 그 역사책을 쓰는 일이었죠. 네, 마르키드 롤봉에 대한 연구요. 18세기 인물이었죠. 이게 그에게는 일종의 구명줄 같은 역할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마르키드 롤봉은 외모는 좀 취했지만 대단한 매력으로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귀족이자 모험가, 스파이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수많은 음모에 가담했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결국 반역죄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죠. 록캉탱은 부빌의 도서관에서 그에 대한 기록들을 파헤치면서 그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현재로부터 도망쳐서 명확한 인과관계와 서사가 있는 과거로 숨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피처마저도 결국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깊은 회의에 빠져요. 아무리 많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 편지들을 모아도 롤봉이라는 인물이 결코 생생하게 살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 그냥 자료의 묶음일 뿐인 건가요? 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순전히 상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철학이 잘 쓰인 소설 속 인물들이 죽은 롤봉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질 거라고 한탄합니다. 과거는 그저 기록된 사실의 집합일 뿐 현재 속에서 되살아날 수 없다는 그 진실과 마주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롤봉이라는 인물을 존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과거는 이미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이죠. 그렇다면 그의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일종의 유령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그가 탈출구로 삼았던 역사 연구마저도 존재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형태의 구토를 유발하게 된 거죠. 아, 과거라는 잘짜인 이야기조차도 결국 허약한 개념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록캉탱이 겪는 변화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범한 일상의 사물에서 느끼는 극심한 낯섦으로 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의지의 마비. 타인으로부터의 깊은 정신적 고립감, 마지막으로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지적인 탐구마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당한 셈입니다. 세상의 질서, 과거의 서사, 자기 자신의 의지마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는 이 정체불명의 감각, 이 구토와 어떤 변명이나 도피 없이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잡으시겠습니까? 록캉탱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 록캉탱이 평온하던 일상에서 갑자기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기묘한 감각, 바로 구토를 느끼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거였죠. 보내주신 메모에 록캉탱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게 왜 하필 구토라는 신체적인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아, 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록캉탱은 이 정체불명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그가 붙잡았던 세 개의 동아줄, 과거라는 역사,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예술, 이 과연 그를 구원했는지 아니면 배신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구토가 좀 막연한 전조증상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부분부터는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본격적으로요? 네. 록캉탱은 이게 단순한 망상이나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 바로 사물들 자체에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사물들이요? 네. 늘 사용하던 익숙한 물건들이 갑자기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정체불명의 모습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토의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아, 록캉탱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문손잡이를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매일 수십 번씩 만지는 너무나 평범한 사물인데 그 순간 손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느낌 대신 뭔가 징그럽고 살아있는 듯한 어떤 것을 느끼죠. 맞아요. 아, 이건 문손잡이지라고 머릿속으로 이름을 떠올리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고요. 이 너무나 일상적인 사물에서 오는 공포라는 묘사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문손잡이라는 사물이 문을 여는 도구라는 기능과 문손잡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로 록캉탱과 마주한 순간인 거죠. 순수한 존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의 목록으로 보잖아요. 아, 그렇죠.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 펜은 글씨를 쓰는 도구,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쇳덩어리나 플라스틱 막대로는 거의 보지 않죠. 네네, 기능으로만 보죠.
록캉탱은 그 세상을 편리하게 분류해주던 필터가 갑자기 고장나 버린 겁니다. 모든 이름표와 사용법을 떼어낸 세상의 민낯을 마주하는 느낌. 그게 바로 구토의 정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물에 붙어있던 의미라는 포스트잇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나간 느낌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당연히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일기에서 6년간의 긴 여행을 갑자기 끝내고 프랑스로 돌아온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동료 메르시에가 벵골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그냥 그럴 기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요? 네. 몸이 미지근한 우유로 가득 찬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크메르 불상만 멍하니 바라봤다고 고백하죠. 바로 그 순간 지난 6년간의 여행이라는 삶의 한 챕터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린 겁니다. 허무하네요. 여기서 사르트르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라는 어떤 본질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셨나요?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의 기분, 우연한 만남 같은 것들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건 아닐까요? 아, 록형탱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 즉 우리 삶에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내 삶에 정해진 대본이 없다니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네요. 맞아요. 무섭죠.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아무런 필연성 없이 그냥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면요. 결국 혼자서는 이 느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죠. 당연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너도 이런 적 있니? 라고 확인받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독에 빠져듭니다. 어린 시절 룩상부르 공원에서 봤던 한 남자를 떠올리는 장면이 인상 깊죠. 아, 네. 그 훈육주임이었던 사람이요. 네.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공원에 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기 발만 쳐다보던 남자. 록형탱은 그 남자가 무서웠던 이유가 그의 머릿속에 개나 새우가 할 수 있는 고독한 생각이 들어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개나 새우의 생각이라니? 비유가 정말 독특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인간 사회가 약속처럼 공유하는 상식이나 질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만들어준 정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안경 없이 필터링 되지 않은 세계를 직접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록형탱은 이제 자기가 바로 그 남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질서 있는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독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좀 4차원이야 라고 말할 때의 느낌과 비슷할까요? 사회적인 약속이나 규칙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기묘함과 외로움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되뇌는 거고요. 이 순간 아니, 즉 타인은 그를 다시 평범한 세계로 되돌려줄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당장 아니를 만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록캉탱은 또 다른 동아줄을 붙잡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네, 18세기 인물인 롤봉 후작에 대한 연구 말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요? 세상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왜 하필 딱딱하고 고증이 중요한 역사 연구에 매달렸을까요? 차라리 소설을 쓰거나 다른 창작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록캉탱이 스스로 판 함정이었던 셈이죠. 함정이요? 그는 자기 삶의 우연성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 보이는 과거라는 필연성의 세계로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창작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지만 역사는 정해진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모험과 음모로 가득했던 룰봉 후작의 삶은 자신의 무의미한 현재와는 정반대로 모든 사건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일종의 도피처였군요. 하지만 그 피난처도 결국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죠. 롤봉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나는 순전히 상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소설 속 인물이 더 진실해 보일 것이라고 한탄하기까지 하고요. 네, 역사 역시 구토로부터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 재구성될 뿐이라는 사실을 마주한 거죠. 재구성될 뿐이다. 네, 롤봉이라는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기록들은 그의 존재를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록캉탱은 죽은 사람의 삶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던 시도가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동화줄이었던 역사가 끊어져 버렸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구토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역부회관이라는 카페에서 겪는 경험은 그야말로 절정이죠. 맞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구토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건 그 구토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고요? 네, 그는 이렇게 느끼죠. 구토는 나의 내부에 있지 않다. 나는 저기 벽 위에서, 주인의 사촌인 아돌프의 보랏빛 멜빵에서, 온갖 내 주위에서 그것을 느낀다. 그것은 카페와 하나가 되어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정말 압도적인 묘사예요. 마치 세상 전체가 구토를 하고 있고 자기는 그 안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아돌프의 멜빵이 하필 보랏빛인 것조차도 구역질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구토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님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와의 대면이에요. 존재와의 대면? 아돌프의 멜빵이 왜 보랏빛이어야 하는가? 거기엔 아무런 이유도 필연성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죠. 이처럼 정당화될 수도 설명될 수도 없는 순수한 있음의 과잉 상태, 그 무의미한 존재의 모습이 록캉탱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독한 고통의 순간인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죠. 네, 여급에게 축음기로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가 좋아하는 옛날 재즈곡 Some of These Days가 흘러나오자 구토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맞아요. 심지어 나는 행복하다라고까지 느끼고요. 소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음악이었을까요? 사르트르는 여기서 존재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돌프의 멜빵처럼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우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네, 음악의 멜로디처럼 필연적인 질서를 가진 존재도 있다는 거죠. 필연적인 질서요? 네, 노래의 각 음표는 이전 음표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다음 음표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어쩌다 보니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 이 엄격하고 완벽한 형식의 세계가 무질서하고 우연적인 현실 세계로부터 록캉탱을 잠시나마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일 때 아주 정교하게 짜인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수학 문제를 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세계로 잠시 피신하는 느낌이랄까요. 록캉탱에게 그 재즈곡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군요. 네, 예술이 그의 세 번째 동화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인 셈이죠. 물론 음악이 멈추자마자 그 달콤한 순간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만 록캉탱은 아주 중후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처음으로 진정한 모험을 겪었다고 느끼죠. 이전까지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과거의 순간들이 음악이라는 선율 위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경험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경험은 아주 짧고 일시적이었죠. 그는 다시 구토의 세계, 즉 우연성의 세계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 인간의 삶이 그 자체로 모험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술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오늘 록캉탱은 자신을 덮쳐오는 구토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역사, 타인, 예술이라는 세 개의 동화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네, 역사는 그를 배신했고 타인과의 관계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죠. 그리고 예술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죠. 결국 록캉탱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역사적 사명감인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짜인 예술작품 같은 성취인가요? 어쩌면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그의 과거, 그리고 아니와의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모험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인공 록캉탱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죠. 그가 구토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기묘한 감각의 정체를 파헤치려고 결국 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도였죠. 오늘은 그 시선이 내면에서 바깥, 그러니까 외부 세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록캉탱이 마주하는 구체적인 인물들, 또 사건들을 통해서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부분이네요. 네, 특히 그가 어떤 단단한 진실을 찾으려고 매달렸던 역사 연구라든가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부비란이라는 도시의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대체 뭘 발견하고 또 어떻게 절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록캉탱의 여정이 이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서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관찰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주로 이야기 나눌 박물관 장면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가 비판하고 싶었던 그 부르주아더 관념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록캉탱이 자신의 이 불안정한 삶에 뭐랄까 어떤 단단한 닻을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뭔가 붙잡을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역사 연구였어요. 18세기 인물인 롤봉호적에 대한 책을 쓰는 일에 막 몰두하는데 이게 왠지 자신의 구원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더 큰 좌절로 이어지죠. 맞아요. 완전 실패하죠.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롤캉무작은 나의 동료가 아니다. 내게는 그의 과거조차 필요 없다. 심지어 차라리 소설 속 인물들이 더 진실해 보일 지경이라고까지 말하는데 도대체 왜 역사 연구가 그에게 이런 좌절감을 안겨준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록캉탱은 존재했던 것,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 자기 자신의 이 불안정한 존재에 어떤 필연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을 연구하면서 그 의미에 좀 기대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과거라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가 마주하는 건 살아있는 롤봉 회작이 아니라 그냥 낡은 편지나 기록 같은 껍데기뿐인 거예요. 아, 실체가 없는 걸 붙잡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래서 롤봉의 편지들을 보면서 너무 태가를 부린 것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진짜 모습을 찾고 싶은데 남은 건 다 과장되고 꾸며진 기록들 뿐이라는 그런. 바로 그거죠. 그는 흩어진 자료들을 막 모아서 롤봉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롤봉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 느낌이었겠네요. 네, 결국 록캉탱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깨닫는 겁니다. 아, 과거의 인물은 현재의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는구나. 역사는 존재의 필연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단단한 기반이 아니라 결국 또 하나의 이야기, 그냥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구나. 결국 존재하는 건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 자신뿐이라는 그 사실과 마주하게 된 거군요. 뼈아픈 진실이죠. 그래서 연구를 포기하면서 선언하잖아요. 롤봉의 뼈 한 조각이 남아있다 한들 그건 그냥 인산염과 탄산 석회 덩어리일 뿐이라고. 과거라는 피난처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의미 찾기에 실패한 록캉텐의 시선은 이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부빌이라는 도시의 일상으로 향합니다. 그 유명한 일요일 아침의 산책 장면인데요. 투룸브리드 거리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저도 그 장면 참 좋아합니다.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로 모자를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꼭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장면이 바로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자기기만, 마바스후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보통 불성실이나 나쁜 믿음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 기만이라. 네, 이 사람들은 상공회에서 소장, 의사, 훌륭한 시민 같은 사회적 역할, 일종의 껍데기 속에 자신을 완벽하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자기 존재의 이유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대화들도 다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졌군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진심이 담긴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에요. 서로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 아, 나도 당신처럼 이 사회의 규칙을 잘 따르는 훌륭한 구성원이구나 하고 안도하는 아주 공허한 의식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완벽하게 자유롭고 그래서 불안한 그런 우연적인 존재라는 진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역할놀이를 하면서 그 불안을 잊으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의 본질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그런데 이 질서정연하고 인공적인 모습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록캉탱이 목격한 하녀, 류 씨요? 아, 리 씨. 네. 그녀는 연인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절규하잖아요. 샤를 부탁해요. 이젠 지긋지긋해요. 하고 외치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죠. 근데 놀라운 건 록캉탱이 그 격렬하고 순수한 고통을 느끼는 리 씨를 부러워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류 씨의 고통은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욕구를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녀의 존재를 온통 집어삼키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인 거죠. 아, 록캉탱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못 찾아서 속이 텅 빈 것 같은 구토를 느끼면서 방황하는데 류 씨는 그 순간 고통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강렬한 감정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녀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록캉탱은 바로 그 진실성, 가공되지 않은 존재의 그 상태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꾸며낸 평화보다는 진실한 고통이 더 진짜처럼 느껴진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위선적인 질서도 또 진실된 고통도 결국 록캉탱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는군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부빌이라는 도시의 정신적 지주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박물관으로 향하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꼽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장면이죠. 록캉탱이 보빌 씨의 명사들을 그린 초상화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맞아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도시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는데 그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죠. 이 초상화 속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신에게는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느끼잖아요. 이 존재할 권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거기서 권리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상화 속 인물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존재가 록캉탱처럼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고 믿어요. 완벽하게 정당화된 필연이라고 믿는 거죠. 필연이다. 네. 자신들이 이룬 부, 사회적 지위, 공적, 심지어는 자기들의 도덕성까지 그 모든 것이 자기 존재를 완벽하게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훌륭하니 존재할 권리가 있다. 이 믿음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서 살라오스,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들이라니 굉장히 신랄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경멸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이미 완성됐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가능성이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 모든 퀘스트를 다 깨고 끝판왕까지 다 깬 사람처럼요. 아, 더 이상을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스스로를 그냥 하나의 완성된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자유로운 실존으로서의 인간을 포기하는 행위거든요. 아주 정교한 형태의 자기 기만인 거죠. 록캉탱은 그들의 시선 앞에서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돌이나 식물처럼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권리였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요. 마치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완벽하게 연출된 성공적인 삶의 초상화들을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록캉탱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죠. 국회의원 올리비에 블레비뉴의 초상화 앞에서요. 네, 결정적인 발견이죠. 록캉탱은 늘 그 그림이 어딘가 좀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우연히 읽은 신문 기사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림 속에서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려져 있던 블레비뉴의 실제 키가 1m 53cm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화가가 그의 작은 키를 감추려고 주변 사물들, 커다란 걸상이나 낮은 책상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다른 인물들이랑 비슷해 보이게 만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발견이 그들이 구축한 필연성과 권리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고 인위적인 기만 위에 서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풍모하는 순간인 거죠. 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네요. 네. 위대한 인물의 권위와 존재의 정당성이라는 게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즉
거짓에 불과했던 거죠.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록캉탱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그 거대한 위선의 실체를 꿰뚫어 본 거니까요. 부르주아들의 위선을 간파한 록캉탱은 이제 그들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인물, 도서관에서 만나는 독학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인물도 정말 특이하죠. 인류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겠다면서 도서관 책을 알파벳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독학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 인류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네, 인류애를 강조하죠. 하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한 개인, 록캉탱이라는 실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록캉탱이 자신의 그 구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독학자는 그냥 일반론적인 위로를 건네거나 인류애에 대한 연설을 늘어놓을 뿐이죠. 공감을 못 해주는 거군요. 네, 그의 사랑은 살아있는,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게 아니라 책 속에 박제된 관념, 관념을 향한 거죠. 그가 책을 읽는 방식,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읽는다는 설정 자체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맞아요. 그건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는 행위에 가깝죠. 갑충류에 대한 연구서 다음에 양자론에 관한 책을 읽는 식이니까요. 이건 세상에 살아있는 질서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알파벳이라는 가장 인위적이고 무의미한 틀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휴머니즘도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그렇죠.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고통을 무시하고 인류애라는 추상적인 틀 안에 모든 걸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을 맺습니다. 독학자가 도서관에서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발각되는 장면 말이죠. 아, 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이 사건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의 휴머니즘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파산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애라는 그의 거대하고 추상적인 관념이 구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신체 앞에서 왜곡된 욕망으로 발현된 겁니다. 관념과 실존의 괴리. 네, 그 끔찍한 괴리가 불러온 파국이죠. 그는 인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의 신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고 현실의 복잡성과 모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이 처참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돌아보면. 록캉탱이 기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과거의 진실을 알려줄 거라 믿었던 역사 연구도 실패했고 실패했죠. 부빌 시민들이 보여준 사회적 질서는 그냥 위선이었고 그 반대편에 있던 독학자의 추상적 인류애는 파산해버렸고요. 맞습니다. 록캉탱은 이제 정말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모든 외부의 좌표를 상실한 록캉탱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어쩌면 가장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뿐일지도 모릅니다. 아, 바로 그때. 네, 바로 그때 오래전 헤어졌던 연인 아니에게서 편지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는 부비를 떠나 파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의 그녀와 함께 완전한 순간을 추구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녀가 록캉탱의 궁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녀 역시 시간 속에서 변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낯선 존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이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인공 록캉탱이 낡은 재즈 레코드 한 장에서 아주 잠깐 구토를 잇는 그 순간을 함께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정말 존재의 그 끈적끈적한 무게를 잃고 순수한 현재를 느꼈죠. 정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 빛이 사라진 뒤에 그가 다시 마주한 현실, 그가 사는 도시, 부빌의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다룰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과연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 그의 시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 록캉탱의 그 내면적 고뇌가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과 만나서 폭발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특히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험이란 대체 무엇인지, 아, 모험?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존재할 권리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극명한 대비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그렇군요. 그의 철학이 어떻게 도시의 구체적인 풍경과 인물들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는지 같이 따라가 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일요일 아침 미사가 끝난 뒤에
투룸브리드 거리에서 시작되죠. 네, 여기가 이제 부빌의 상류층들이 모두 모여서 산책하는 뭐랄까 일종의 사교 무대 같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록캉탱도 그 행렬에 섞여드는데 여기서 묘사되는 풍경이 정말 기괴하면서도 인상적이에요. 남자들이 서로 마주칠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모자를 벗었다 쓰는 모습을 모자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모자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한편의 안무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닌 거죠. 전혀요. 그건 부빌이라는 사회의 질서와 계급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아주 정교한 의식인 거예요. 아, 의식이요? 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모자를 얼마나 높이 틀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암묵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록캉탱은 이 연극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공허하고 기계적인 몸짓 뒤에 숨은 위선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꼭 요즘 회사 생활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 그렇죠. 누구에겐 90도로 인사하고 누구에겐 목례만 하고 또 누구는 못 본 척 지나가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겉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록캉탱은 철저히 후자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상공회의 소소장 코피에 씨에 대한 묘사가 재밌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침묵으로 권위를 유지하는 사람? 책에서도 그는 절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통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죠. 맞아요. 록캉탱의 시선은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심리까지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신사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직전에 그의 아내가 먼저 모든 표정을 조심스럽게 지우고 장님처럼 몇 걸음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봤어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얼굴 근육을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면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던 미소는 일종의 미련처럼 머물다 사라져요. 이 모든 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기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관찰이죠. 그 숨막히는 모자춤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록캉탱이 좀 숨 쉴 곳을 찾았을까요? 점심을 먹으러 베젤리즈라는 식당에 들르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좀 달랐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다른 형태의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옆 테이블에 앉은 구멍가게 주인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이 장면이 또 하나의 백미입니다. 쉬잔과 빅토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화에 어떤 알맹이가 없어요. 네. 남편이 툭 던지면 아내가 마지못해 받고 그러다 다시 침묵이 흐르는 시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그냥 뭐랄까 권태로운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작가가 뭔가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소음을 내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달뜬 고양이라고 장난을 거니까 아내가 웃다가도 갑자기 안 돼요. 그 애는 진정이라고요. 라면서 정색하고 감정의 흐름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책에서는 이들의 대화를 가끔 그들을 사로잡는 가벼운 열병이라고 아주 절묘하게 묘사해요. 열병이요? 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평소 상태, 즉 건강한 상태는 침묵이고요. 대화는 그 침묵을 깨는 일시적인 증상, 즉 열병이라는 거죠. 아, 록캉탱이 겪는 존재의 의미를 파고드는 실존적 고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인 거예요. 그들에게 삶이란 심각하게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권태롭게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일 뿐인 거고요. 열병이라는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의미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록캉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자신 사이에 엄청난 이질감, 그리고 더 깊은 고독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죠. 방파제를 산책하면서 해질녘 풍경을 보는데 아주 잠깐 평화로운 감상에 젖기도 해요. 난간에 기대선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려는 게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네, 갑자기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히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자신의 삶을 뒤바꿀 모험이 바로 오늘 자신의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숙명적인 느낌?
여기서 말하는 모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스펙터클한 사건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록캉탱이 갈망하는 모험의 핵심은 바로 시간의 비소급성입니다. 비소급성. 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만든 스릴러 영화를 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모든 장면, 모든 대사가 다음 장면의 단서가 되고 결국엔 하나의 필연적인 결말을 향해서 팽팽하게 달려가잖아요. 한순간도 낭비되거나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죠. 그 숨막히는 필연성의 느낌. 아, 록캉탱은 자신의 삶도 그런 영화처럼 분절된 순간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멜로디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고 다음 순간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 지난번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 짧은 멜로디 안에서는 모든 음표가 제자리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예감이 카페 앞에서 절정에 달하는 거군요. 네, 카페 마블리의 불빛을 보면서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붉은 머리의 여회교원을 보는 순간 그는 나를 기다리는 게 바로 저 여자라고 확신합니다. 카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필연적인 사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모든 환상은 깨져버립니다. 모험은 오지 않았어요. 그가 모험이라고 믿었던 건 사실 시간의 흐름 그 자체에 대한 자신의 강렬한 해석일 뿐이었던 거죠. 결국 또다시 혼자 남겨졌네요. 그리고 이 좌절감은 그를 부빌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고 가장 의미로 가득 찬 공간, 바로 박물관으로 이끌죠. 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빌 박물관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네, 그는 박물관의 인물화 전시실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는 19세기 부비를 건설하고 이끌었던 명사들의 초상화가 가득 걸려 있죠. 항구를 확장하고 파업을 진압하고 자선 사업을 벌였던 한마디로 도시의 아버지들입니다. 록캉탱이 보기에 이들은 존재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존재할 권리라는 말이 참 흥미롭네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내가 왜 존재하지 같은 질문은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의무와 권리, 소유와 업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화되니까요. 맞습니다. 록캉탱은 그들의 심장 고동 소리조차 순간순간의 순수한 작은 권리와 같은 형태로 울렸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와, 이는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우연하고 부조리한 것이라고 느끼는 록캉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이 그림들은 마치 그에게 너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SNS의 완법한 휴가 사진,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성공적인 커리어를 전시하면서 끊임없이 내 존재는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증명하려는 모습들 말이에요. 아,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사진들 앞에서 왠지 모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록캉탱이 이 초상화들 앞에서 느낀 감정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록캉탱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집요하게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명한 의사였던 레미 파로탱의 초상화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그의 강력한 시선에 압도당해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응시하자 그 권위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있는 어린애같이 창백하고 둥근 뺨, 즉 연약하고 무방비한 살덩어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꿰뚫고 그 안에 연약한 존재 자체를 폭로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를 오랫동안 불편하게 했던 국회의원 올리비에 블레비뉴의 초상화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은 정말 통쾌하기까지 했어요. 네, 그렇죠. 우연히 옛 신문을 뒤적이다가 그가 실제로는 키 153cm의 단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림을 다시 보니 모든 게 설명이 되죠. 화가는 원근법과 주변 사물, 예를 들어서 일부러 낮게 만든 안락의자나 작은 책상 같은 소품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림 속에서 그를 위험 있는 거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에. 질서 재건에 인생을 바치겠다고 외쳤던 그의 연설들이 어쩌면 작은 키에 대한 뿌리 깊은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키가 153cm였다니. 그 모든 위험과 권위가 사실은 치밀하게 연출된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발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밀을 알아낸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부빌의 엘리트들이 구축한 그 단단해 보이던 세계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기만이자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위선을 목격한 순간
록캉탱이 개인적으로 느끼던 구토는 이제 그가 사는 세계 전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바로 롤봉우적에 대한 역사책 집필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 박물관에서 그 모든 가짜 권위들을 보고 나니 이제 와서 죽은 과거의 인물을 파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롤봉은 죽었고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생명력 없는 기록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책에서 존재했던 것은 결코 다른 존재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독백을 하죠. 이것은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롤봉이라는 과거의 존재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했거든요. 과거의 인물에게서 어떤 필연성과 의미를 찾아내면 자신의 이 우연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현재에도 뭔가 이유가 생길 거라고 믿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과거는 현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그는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런 근거 없이 현재에 내던져진 자신의 실존과 온전히 홀로 대면해야 하는 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록캉탱은 자신이 발딛고 있던 모든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네요.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라는 것도, 필연적인 모험이라는 환상도, 그리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도요. 모든 것이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라는 피난처도 사회가 제시하는 역현이라는 갑옷도 없이 오직 자신만의 우연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고독과 자유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록캉탱의 시선을 따라오시면서 존재할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인공 앙투안 록캉탱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롤봉 후작이라는 18세기 인물의 전기를 쓰면서 변치 않는 역사의 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의 일상을 파고드는 그 정체불명의 감각, 바로 구토는 점점 더 선명하고 강렬해지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밧줄들, 그러니까 사회가 세운 질서라던가 과거의 사랑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던 시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록캉탱이 마주한 구토가 주로 좀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이었다면 네네. 오늘은 이제 그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구조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좌표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록캉탱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먼저 부빌이라는 도시의 위인들이 사실은 거대한 허상이었음을 간파하고 그 후 마지막 희망이었던 옛 연인 아니와의 재회를 통해 사랑이라는 신화마저 깨트리게 됩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네요. 네,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아주 희미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 부빌 시립박물관에서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록캉탱은 그곳에 걸린 19세기 도시 명사들의 초상화를 보러 가죠.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지역 유지들의 초상화 전시일 텐데 그는 거기서 대체 뭘 본 걸까요? 확신에 찬 얼굴들이죠. 이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할 권리를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숨 쉴 권리를 주듯 사회적 지위, 가문, 업적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군요. 록캉탱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견고해 보이는 권리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과 그들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책에서 묘사하는 그 얼굴들이 정말 생생하죠. 저는 특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도 순수한 작은 권리처럼 느꼈을 거라는 그 장파콤이라는 인물의 묘사가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록캉탱이 경멸하는 부르주아적 자기만족의 정수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 대목이야말로 이 장면의 핵심이죠.
록캉탱은 상상을 하거든요. 장파코만 60년 동안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아내에게 키스하고 사업을 하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묻지 않았을 거라고요. 와, 그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당연한 권리였던 겁니다. 또 다른 그림, 올리비에 블레비뉴라는 정치인의 초상화도 흥미롭죠? 네. 그림 속 그는 아주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지만 록캉탱은 그가 실제로는 키가 1m 53cm에 불과한 단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가가 그의 작은 키를 감추기 위해서 주변 사물들을 교묘하게 배치했다는 대목이 나오는군요. 뭐 커다란 걸상이나 낮은 안락의자 같은 것들로요. 바로 그거죠. 결국 그가 본 것에는 완전하게 연출되고 포장된 허상이었네요. 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록캉탱은 그 그림들 앞에서 완전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껴요. 그는 이렇게 독백하죠. 나는 존재할 권리가 없었다. 나는 우연히 나타나서 돌처럼 식물처럼 세균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나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록캉탱에게 그들은 주인이고 자신은 그들의 세계에 우연히 떨어진 부하에 불과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사회가 부여하는 권리라는 신호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만든 영웅들의 허상을 보고 나니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역사 속 인물 롤봉 후작은 또 다르게 보였겠네요. 아,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역시 어찌 보면 과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허상이 아니었을까요? 네, 바로 연결이 되죠. 박물관에서의 경험은 곧장 롤봉 후작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최종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박물관에서 돌아온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이 쓰던 종이뭉치를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 내려요. 롤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전혀. 와, 살아있는 인간을 되살리려 했던 시도, 과거의 사실들을 통해 현재의 나를 구원하려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눈앞의 문서들은 그저 잉크가 묻은 종이일 뿐 그 너머에 있는 과거의 인물에게는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그 단단한 사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던 시도가 완전히 좌절된 것이네요. 네. 그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통해서 현재에 존재하지 않음, 그러니까 자신의 무의미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롤봉 후작이라는 인물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의미도 주지 못해요. 그는 결국 롤봉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을 포기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구원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현재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죠.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 그의 과거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옛 연인 아니었죠. 네, 아니. 사회도 역사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을 때 그는 어쩌면 사랑, 한때 모든 것을 공유했던 단 한 사람만큼은 자신을 이 끔찍한 구토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파리로 달려갑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겠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네. 그들은 평범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모든 순간을 연극처럼 극적인 완전한 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완전한 순간이요? 네, 예를 들어 템스 강변의 식물원에서 아니가 일부러 쐐기풀 위에 앉아서 고통을 참으면서 록캉탱의 키스를 기다렸던 순간처럼요. 그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변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록캉탱에게 아니는 삶의 의미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6년 만의 재회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끝나버리죠. 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가 대체 어떻게 변해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더 이상 완전한 순간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 오히려 과거의 자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추억이라 부르는 무기력한 여인이 되어 있었죠. 책의 묘사를 보면 그녀는 뚱뚱해지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으며 록캉탱에게 과거의 사건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건조하게 늘어놓습니다. 맙소사. 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부양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곧 그와 함께 이집트로 떠날 예정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녀가 록캉탱에게 던지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일종의 기준점, 뭐랄까,
이정표 같은 존재로만 여겼다는 말이요? 네, 그 말이 록캉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파리 근처에 보관해둔 백금으로 만든 미터자와 같아요. 미터자요? 나는 그것이 존재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라고요. 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측정하는 변치 않는 도구로 그를 이용했다는 고백입니다. 록캉탱은 기차역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는 아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낍니다. 과거도 사랑도 네, 과거 롤뽕도 사랑, 아니도 그 무엇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부빌로 돌아온 록캉탱은 이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빠집니다. 책에서 그는 이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희망적인 자유가 아니라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공허한 자유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히죠. 나는 자유롭다. 나는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다. 모든 의미 부여의 시도가 셰큐로 돌아간 뒤 그는 존재의 무근거함, 그러니까 구토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히 여기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깨닫는 순간인 거죠. 정말 끔찍한 자유네요. 끔찍한 자유죠.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 단골 카페 역부회관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실마리가 찾아옵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늘 듣던 레그타임 제주곡 Some of These Days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게 되나요? 그는 문득 그 멜로디가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다른 사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구토를 유발했던 나무뿌리나 조약돌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지저분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달랐어요. 그 자체로 완결된 필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 너머에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존재 너머에 있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록캉탱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이 레코드판을 빼앗아 두 조각으로 깨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멜로디 자체를 상처 입히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다. 아, 즉, 나무 뿌리는 그냥 거기에 있는 물질 덩어리지만 멜로디는 음표들의 완벽한 질서와 구조를 통해 존재하는 하나의 형상인 겁니다. 형상이요? 네, 현실 세계의 우연함과 무질서함을 초월한 그 자체로 완벽하고 필연적인 세계죠.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우연히 존재하는 사물과 필연적으로 구성된 작품의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깨달음이 록캉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네요. 네, 그는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를 상상해요. 땀을 뻘뻘 흘리는 가난한 유대인 작곡가가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 곡을 씀으로써 자신의 구역질 나는 무의미한 존재를 구원했을 것이라고요. 작곡가와 노래를 부른 흑인 여가수는 죽어서 사라져도 그들이 만든 이 작은 멜로디는 남아서 존재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새로운 종류의 책, 소설을 쓰는 거였군요. 네,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라 그 멜로디처럼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강철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아,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구토의 순간들에 뒤늦게나마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결국 록캉탱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방황은 하나의 명확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향한 결심으로 마무리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희미하고 잠정적인 희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책 말미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죠. 내게 재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처음으로 존재의 부조리함에 맞서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료 삼아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었죠. 네. 책은 부비를 떠나는 기차를 기다리는 그의 마지막 독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그 책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아무 혐오감 없이 회상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미리 정해진 의미나 목적이 없다면 록캉탱이 찾으려 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가 정말로 그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역시 우리가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아름답고 필사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